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지난 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특히 투표를 100일가량 앞둔 이번 설 연휴에 밥상머리 민심을 잡으려는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무척 바빴는데요. 기존 선거 구도를 뒤흔들 만한 대형 사안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를 앞세워 주도한 1인 1표제를 도입했고요. 하지만 역시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두 사안 모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표출시켰는데 전북 정치권에 미친 여파도 상당합니다. 여전히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완주 전주 통합 논란도 이달 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3 지방선거, 설 연휴 전북 민심은 이란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 도민들은 지방선거를 100일가량 앞두고 출마자들과 정치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한 해 만에 논란도 좀 있었고 물론 안 하는 걸로 일단락이 됐지만 그 뒤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요. 시민들이 공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면 정치에 대한 불신, 희망 이런 것들을 접게 되거든요. 밀실 공천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추진 소식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역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선거구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도지사 후보들도 입장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 통합시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도 이게 관심사인데 완주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분명히 나오는 만큼 속도전보다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민주적인 절차가 먼저라고 보거든요. 최근 전북 교육감 선거를 보면 후보들 간의 대필이나 줄 의혹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 아쉽고요.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공정성 문제로 다투는 모습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도 되고요. 선거는 네거티브보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 선거는 특히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지방선거가 승패만 가르는 선거가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천의 투명성 문제, 완주 전주 통합, 그리고 교육감 후보들의 그 도덕성 논란 이런 얘기들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동 운영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 민심 주도권을 잡으려는 출마자들 행보가 분주했는데요. 홍석빈 교수님, 네. 이상민 위원장님,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설명절에 밥상머리 민심 이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북도민들이 얘기하는 설명절 밥상머리 민심은 이제 정치권은 더 이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괄목할 성과를 내달라라는 요구였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 말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인사들은 지역 내 이제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산업 현장을 누비며 분주한 설명절을 보냈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도민들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이재명 현 대통령한테 보여줌으로써 전북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북구에 연고를 갖고 있거나 국회의원 출신의 인사들이 지금 총 4명이 중앙행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렇게 전북 정치권 소위 중흥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 전북의 경제사회적인 현상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민심의 주요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요 현안들이 있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지금 한창 얘기되고 있는 초광역 통합 특례시 관련해서 이 전주와 완주 간의 통합 이슈가 지금 있고요. 지금 향방이 상당히 지금 안개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추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민심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획득한 국가 사업인 피지컬 AI, 그다음에 아리백이라고 하는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와 전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중후장대한 대형 인프라와 관련한 산업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북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생 경제, 가족 경제, 이 생활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격감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전북의 경제적인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도민들이 삶의 매일매일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이 이격감의 거리, 이 차이, 격리돼 있는 것을 전북의 행정당국과 정치인들이 향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 그래서 효능감 있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의 대안들이 이런 그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 밥상머리 민심 한마디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리고 전북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뭐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정치적 발언권은 커졌지만 그게 구체적인 성과, 구체적인 결과로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 네. 말씀이시고요. 이상민 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좀 고관여층, 네. 좀 내막을 좀 많이 아는 분들의 이제 고민일 것 같고 일반적인 어떤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번 설 민심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주식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북을 좀 주제로 놓고 보면 네. 초강력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의외로 어떤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광주 전남이랄지 가까운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되면 한 20조를 지원해 준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불안감 뭐 이런 게 좀 있다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을까, 뒤떨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뭐 이런 소외에 불안감이 대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다른 데는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큰 구도의 흐름을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어떤 운신의 폭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이 그냥 피부적으로 민감하게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를 놓고 봤을 때 통합이 무산된 거가 갖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맞습니다. 통합이 예. 무산된 거예요. 이게 무산되면서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경쟁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상당한 물음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은 사실 이제 전주 완주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관심사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전주 완주를 제외하면 이게 이제 큰 이슈는 아니고요. 가장 큰 이슈는 그래서 우리 단체장은 누가 유리하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중심은 지금은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누가 유리한지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 놓고 보면 단체장 중에서도 도지사는 관심이 있습니다. 도지사,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어떤 구도냐, 선거 구도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향을 떠나 있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족이 모이니까 여기는 어떻하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나의 생각은 이런데 뭐 가족이나 또 친지 또 친구들의 생각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스며드는 게 있어서 였고요. 대신에 어쨌든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뭔가 민심을 파고들기에는 그런 공간이 열리거나 조건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이 올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면서 어떤 피로감 이렇게 높아지면서 사실 오히려 뭔가 가족 중심의 어떤 이런 그 명절 움직임이나 이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오히려 뭐 소외되고 보이지 않았던 네. 좀 그런 어떤 설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군수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들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뭐 광역의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은 사실상 뭐 모르기도 하고 아직 뭐 얘기는 뭐 거의 거론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같고. 그분들 쇼타임은 아직 안 온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의 쇼타임은 어쨌든 민주당인 거고 네. 민주당의 이제 단체장 경선에 윤곽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시민들은 생활적으로 가장 본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도지사도 아니고 사실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는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이런 그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가 큰 어떤 네. 중심 의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설 명절 이전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특히 전북에서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뭐 합당 논의였던 네. 것 같아요. 뭐 불발로 끝났지만 뭐 이 논의는 뭐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더 얘기 나눠보고 먼저 기본적인 선거 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홍수표 교수님? 네, 이미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난 2월 3일부터는 그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우리나라에 17개, 전라북도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에 입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월 3일부터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었고요. 이미 등록돼 있는 이제 인사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난 20일이죠. 금요일. 예. 금요일에부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 시도의원 그다음에 기초 시도의원들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3월 22일이 되면 예비 후보자 중에서도 이제 군의원과 장애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게 되고요. 5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에는 이제 후보자의 본 등록 신청이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5월 21일부터 선거가 기간이 개시가 되고요. 그리고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사전 투표가 있고 6월 3일 본 투표가 있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뭐 공식 선거 일정은 이렇게 되지만 사실 전북 정치 지형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은 어떤 정당 내 공천, 특히나 민주당의 공천 일정이 사실상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민 위원장님, 그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주요 정당들의 지금 공천 상황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가장 바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예비 후보자 심사를 할지 이런 과정들에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는 좀 한가한 뭐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라고 하는 걸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컷오프 그리고 이제 경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확정이 되는 단계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랄지 후보자 추천 뭐 재심의위원회 같은 어떤 선거 관리를 위한 기구들이 이제 당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검증이라고 하는 게 예비 후보자 심사라고 하는 건 어떤 도덕성이나 범죄 경력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격 유무를 일단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적격성이 이제 되면 어쨌든 그 당내 어떤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에 정진경 대표가 뭐 1인 1표제라고 하는데 이걸 강력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당원들, 그러니까 권리당원 중심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결국에 있어서 당원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제 공직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 뭐 전략 공천이랄지 컷오프 내지는 뭐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벽한 당원 경선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이런 그 심사를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컷오프를 없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낙하산 공천을 제로로 하고 불법 심사를 제로화하겠다는 해서 이제 4대 이제 원칙을 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2월 달부터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고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는 일단 마무리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광역단체장 가장 중요한 광역단체장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4월 20일 그러니까 저희가 5월 21일 날 이제 그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4월 20일까지는 공천을 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정당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앙당에서 네. 하고 그 나머지 이제 후보들은 이제 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중간에 어쨌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 거죠. 통합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했겠지만 그 실패하면서 조국 혁신당이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랄지 선거기획단을 이미 좀 구성을 해서 이제 예비 후보를 좀 공모를 좀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얼마나 훌륭한 준비된 어쨌든 후보자들을 많이 발굴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사실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지난해부터 어떤 후보자 교육이랄지 예비 후보자 교육이랄지 이런데 공을 좀 많이 쏟긴 했는데 사실 이제 정치 지형상 얼마만큼의 이제 예비 후보들을 확보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통합이 이제 무산된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연대는 하겠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경쟁하겠다. 뭐 이런 뜻은 밝힌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 구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준비를 해 왔었죠.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통합 논의가 되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분들이 이제 공중에 사실 이제 뜨면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랄지 준비했던 후보들한테는 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이 무산되면서 다시 어쨌든 선수로 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과연 민주당의 경쟁 대상으로서 이 어떤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줄 거냐 이제 뒤에서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사실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 뭐 예비 후보자 뭐 후보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뭐 여기서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 다시 이제 3월 중순 정도 하면 어쨌든 이제 그 공천을 좀 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뭔가 예비 후보자를 좀 결정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2, 4월에 이제 2차례 정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추가적으로 어떤 발굴하고 심사해서 공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이제 중앙당의 공천 심사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이 되면서 이제 2월 서류 심사를 통해서 후보를 낼 계획이다. 이제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대부분의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경선에 대한 준비로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자격 심사를 했는데 부적격자들에 대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또 전남 도당은 사실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495명의 예비 후보자의 이제 자격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적격 409명, 부적격 11명, 그리고 이제 정밀 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75명인데 정밀 심사 대상은 다시 한번 어쨌든 재심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부적격이었고 정밀 심사 대상이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과 유권자의 이제 알 권리 침해. 그러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부적격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만 내용이 이제 통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쨌든 부적격 이유나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그러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그러니까 심사가 잘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판단 기회를 막아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투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기준으로 이 후보자는 적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그 부적격에 대한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 예비 후보자가 이런 이유로 부적격됐다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후보자가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든지 비교가 되고 어떤 그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랄지 이런 게 드러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가 부적격이었는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평가 자체가 불가능. 그러니까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서 평가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그 밀실 심사 뭔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사실 민주당 도당에서는 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단순히 이번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야 어떤 후보가 이런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어떤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들, 예비 정치인들이 내가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당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됐을 때 보다 올바른 지속 가능한 어쨌든 정당의 그런 어떤 가치와 지향들이 잘 발현이 됐을 텐데 어떤 걸 하면 내가 부적격이야?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고. 당사자는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당원들이나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은. 당사자가 그것을 통보를 받았어도 이걸 객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나는 이런 게 억울하다. 물론 뭐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당내에 어떤 그 구조적 측면에서의 다시 한번 걸러주는 뭐 이런 형태인 거지.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공론화돼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타당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 당내에서의 재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앞에 결정을 당내 같은 뭔가 조직 내에서 이것을 뒤엎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밀실 공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격 심사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없어졌다는 거고요. 이제 뭐 앞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전남 도당은 뭔가 그것을 공개했는데 왜 전북을 못 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제 전북 도당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자격 심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뭔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자신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뭐 스스로 이야기하는 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저는 이제 어쨌든 중요한 실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격 심사 기준에 대한 어떤 객관화, 예. 뭐 이게 좀 어렵다, 이 문제다. 이게 이렇게 객관화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그러니까 문구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어, 예를 들면 부적격의 사유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적격이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사례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그럼 도덕적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를 심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내줘야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의 지점이 무엇인가. 어떤 유권자나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인지 아니면 함량 미달의 기준인지 이런 평가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어떤 그 자격 심사에 대한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런 후속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은 그냥 따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걸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하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다. 네. 홍 교수님, 그 이 위원장님이 지금 그 민주당 공천 이제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공천이 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도지사 출마했던 안우영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정원열 기사장이 정책연대를 하겠다. 네. 이게 사실 뭐 단일화의 어떤 뭐 저기 첫걸음 볼 수 있겠죠. 네, 네. 뭐 도지사 후보 단일화 그리고 교육감 후보도 사실은 단일화 뭐 논의가 사실 뭐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19일이죠.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리핑룸에서 안호영 의원하고 정원율 익산시장이 정책연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6.3 지방선거에서 이 두 사람이 도지사로 지금 출마할 예정인데 양측이 지금 갖는 정치적인 무게 또 행정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스스로 이제 칭하기를 뭐 희망의 정책연대다 이렇게 칭했는데요. 도지사 선거 판에 상당한 영향력은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연말과 연초에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이 안호영 의원과 정원율 시장이 현재 4명의 후보군인 김관영 현 지사와 이원택 의원에 좀 밀리는 그런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 적합도나 이런 차원에서. 따라서 이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전북 정치권 내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 3, 4위 정도에 뒤처져 있는 이 두 입지자가 정책연대를 통해서 사실상 단일화 수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 방식과 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 의원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비중 그리고 정원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선 3기 동안 다져온 어떤 행정력을 기반으로 정책연대를 통해서 전북도지사의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선택지를 드리겠다 이런 입장일 텐데 여하튼 이 단일화 논의가 전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판을 흔드는 어떤 균열을 내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좀 보겠고요. 조만간에 뭐 민주당 경선이 3월 말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테니까 한 달 내에 아마 단일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 노병섭 후보가 사퇴를 했죠. 사퇴를 했으니까 예.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네. 도전했다가 사퇴를 했는데 네. 그 교육감 후보들의 좀 어떤 합종연행 이런 것도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감 후보로 현재 예비 후보자에 등록되어 있는 후보는 4명인데요. 유성동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그다음에 이남호 전북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황호진 전북대 특임 교수입니다. 네. 노병섭 후보가 얼마 전에 이제 사퇴를 하면서 천호성 후보와 이남호 후보의 표절과 대필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북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이렇게 도덕성이 무너진 상황을 개탄하면서 이제 후보를 사퇴를 했는데 노병섭 후보는 지금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로 분류되는 천호성 후보와 함께 전북교육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단일화와 관련한 이 등록을 했던 상태거든요. 두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빠지게 됨에 거죠. 따라서 사실상 전북교육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 천호성 교수만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어떤 결과를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네, 결론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네,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부터 좀 문제점을 좀 지적받는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여론조사만을 보자고 하면은 지금 표절 시비에 말려 있는 천호성 후보가 가장 좀 높은 형태로 나와서 나머지 2, 3, 4위 군에 있는 교육감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사실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 지금 현 김관영 지사와 이제 이원택 후보가 약간 이제 이강 구도였었다고 한다면 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입장을 안호영 의원이 이렇게 바뀌면서 상당히 이제 어쨌든 중심에 좀 들어서면서 1차적인 어쨌든 그 판흔들기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카드까지 이제 꺼내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도지사 선거의 향방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가 갖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떤 후보 단일화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진영이라고 하는 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 당내 경선에 있어서의 후보 단일화가 과연 어떤 한 후보로 이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제 흡수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흡인력 자체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호영 어떤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또 전주를 결심을 한 기반과 정원율 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흡수 어떤 결과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선거와 다르게 좀 이렇게 작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따라서 도지사 선거 구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안 의원과 이제 정 시장이 이렇게 정책연대라는 외피를 가지고 사실상은 정치적인 그 단일화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도시 광역 통합에 대해서 지금 행정 통합이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직접적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안호영 의원 그리고 거기에 더 넘어서 전주완주를 넘어서 익산까지 합치자고 하는 그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정원율 시장이 이 국정과제, 지역균형 성장의 과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로서 이거를 연결고리를 삼아서 도지사 선거에서의 어떤 탈출구 내지는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려는 그런 정치적인 보관이 깔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정치 현안들을 좀 얘기해 보죠. 지방선거 영향을 미치는 그 지난 3일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통과했어요. 1인 1표제. 홍 교수님. 네네. 1인 1표제.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가중치는 폐지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모두 동일한 한 표 부여한 건데 네. 당장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표의 등가성 얘기인데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때 이 권리당원들의 이제 지지세를 얻고 당 대표에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세웠던 이게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1인 1표제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대의원은 17표, 권리당원 17표 정도의 가중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이나 당내 경선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이 그랬죠. 대의원을 사실상 뒤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소위 지역위원장, 지역의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1인 1표, 즉 당원 권리당원의 한 표, 1인 1표제가 지난 3일 그 중앙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지역 정치 구도에 있어서도 또 지방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이제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이제 공천의 절대적인 기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거나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조금 유리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장의 공천 지배력이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위 이제 국회의원들의 또는 지역위원장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던 지역 정치 구도에서 이제 한마디로 지시를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대의원 중심의 지역 구도가 아니라 3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전북 권리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심에 대해서 이제 소구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하향식 탑다운 공천 과정에서 상향식 바텀업 공천 과정으로 가는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1인 1표제는 이제 호남 같은 경우, 우리 전북도 그렇지만 당내 경선이 곧 이제 본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본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인 1표가 갖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특히나 민주당 지역에서의 당원의 지지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신인 정치인들한테도 오히려 이 대의원 중심보다는 1인 1표의 권리당원 체제가 조금 더 선거 운동을 하기에도 유리한 공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원장님, 금방 홍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전북 지역 권리당원 35만 명이에요. 민주당 권리당원이 1인 1표에 미치는 영향 뭐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제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얘기 전제는요. 사실은 이제 이제 대의원이 이제 거의 이제 20배 어떤 그 가중치를 받았는데 대의원은 어쨌든 그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당별로 한 2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출을 하는 거고요. 네. 당연직은 어쨌든 지구당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공직에 이제 선출된 사람들이 이제 당연직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대의원의 어떤 이 표가 가중치를 받음으로 해서 어쨌든 그 공천의 결정적 영향력들을 많이 행사했는데 대의원을 어쨌든 선출하는 과정에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절대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표가 똑같이 권리당원과 한 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큰 가시적으로 드러날 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좀 시간이 좀 지러 봐야 되겠지만 어떤 위원장이나 어쨌든 국회의원의 어떤 경선에 있어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이제 1차적으로 좀 짚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더욱 걱정이 되는 건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제 경선이 너무 중요하고 여기만 통과가 되면 당선이라고 하는 공식이 되다 보니까 어떤 유권자보다는 당의 어떤 민심을, 그러니까 당심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 어쨌든 권리당원에 대한 역할이나 결정들이 좀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게 정당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가치가 있겠지만 이제 전부 그러니까 일당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더더욱 당 중심의 흐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어떤 개혁적인 새로운 변화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진 정치인을 발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힘의 또 원천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철저하게 권리당원의 득표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지도가 높거나 지금의 어떤 활동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당이 어떤 새로운 정치인의 수혈이랄지 변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역작용 이렇게 낼 수 있는 측면들도 있겠다 이제 이런 우려는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권리당원 중심의 1인 1표제는 상당히 정치 문화와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에서 좀 발전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를 거쳐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들이 다양한 공적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구조가 오래되어 왔거든요. 한마디로 고인 상태예요. 그런 고인 상태에서 그 연못에다가 이제 새로운 권리당원 중심의 많은 당원들을 더 이렇게 수혈을 해주고 물을 더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좀 넓게 만들어준 거죠. 다만 지금 이상민 위원장 지적하셨다시피 권리당원 100% 중심의 당내 경선 제도를 유지하다 보면 유권자 일반보다는 권리당원 중심의 소구 포인트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더해서 지금 민주당의 당내 경선 방식인 권리당원 100%라는 방식보다는 일정적으로 한 50% 정도는 유권자에게 기회를 주고 1인 1표의 권리당원 체제에 한 50% 가중치를 줌으로써 그런 두 가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보완하면 조금 진일보한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라는 게 그동안 사실 뭐 계속 논란이 되었던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준석의 논란 뭐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당신과 민심의 어떤 괴리 그 간극을 뭐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당심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뭐 강성 좀 선명하고 명확한 얘기를 하는 그런 당심에 좀 끌려갈 사실 이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총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제안했는데 그 이후에 그 대비 문건이 유출이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전북 도지사 공천권을 뭐 제공하겠다, 뭐 주겠다, 뭐 이런 논란도 불거졌죠. 결국 뭐 합당은 뭐 무산이 되긴 했는데 홍 교수님,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 리더십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이제 합당을 전제로 한 전국이 펼쳐지는가 싶었는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일단 반발이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일단 최종적으로 일단 무산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지방선거 이후에도 범진보 진영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은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고 양당 간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정 대표의 이런 시도는 무산됨으로써 대표의 리더십의 타격을 상당히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권리당원 1인 1표제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전북도 내에서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도 이상민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선의의 경쟁, 전략적 경쟁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사회자 말씀하셨던 또 당내 미락설, 합당과 관련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좀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추정하고 이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전북도지사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고 심대히 굉장히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권리당원 중심의 1인 1표제를 지향해서 지금 통과시켜낸 정 대표의 정당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역행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 대표 체제 하에서 이런 부분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남은 지난 앞으로 8월이 되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원래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인데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제 나머지 관련한 이제 잔여 임기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오는 8월에 다시 또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제 다음 28년에 있을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정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시도로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시도했던 것인데 이런 타격 또 이런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낼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로 네.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이제 민주당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 민주당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 이상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지율이 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어떤 대안 선택지, 민주당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어떤 선전 역할,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좀 하길 바라는 어떤 도민들의 요구는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독점하는 건 반댈세라고 하는 게 어쨌든 도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죠. 네.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풀고 가야 될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통합 논의는 무산됐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통합해보자.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어차피 하나의 당이 될 거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같이 민주당으로 하나의 어떤 구조화 돼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만 놓고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자기 정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통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의 독자적 역할이나 비전을 가지고 통합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과연 유권자들이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또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총선에서는 어쨌든 그 쇄빙선론이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그 입장은 뭐냐 역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역할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고 특히나 전북에서는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웠을 때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된 민주당과 경쟁이 가능할 텐데 앞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은 전북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독점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데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떤 자기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독자 정당으로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이제 이게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무소속이나 제3정당, 진보정당이 어쨌든 그 선거에서 선전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민주당이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천에 대한 잡음 뭐 이런 게 되면서 그 당내 조직력이 많이 와야 되거나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후보자가 일정한 인물 경쟁력이나 인지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전제가 되는 곳에서 어떤 그런 무소속이나 또는 뭐 제3정당이 민주당 후보를 꺾는 이제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이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곳의 어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사실 이제 지방자치가 좀 바뀌려면 사실 지방의회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기초는 이제 인물 플러스 정당 이제 이런 구도에서 과연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어떤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어떤 예비 후보들을 좀 역량 있는 이런 후보들을 확보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 말씀 중에
뭐 당장의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앞으로의 정체성 방향 네.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얘기들이 어떤 사상 누각처럼 네. 쓸 위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데 과연 그게 현 조국혁신당이 그런 방향성과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이슈가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완주 통합이에요. 완주 전주 통합. 보면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했었는데 모두 무산됐었고 이번에도 거의 무산 분위기였는데 안우영 의원이 이제 네. 통합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홍석평 교수님, 그 도지사 후보들 뭐 입장이 조금씩 뭐 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난 24년에 완주 국민 일부 한 6천여 명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그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이제 기초단체 간의 통합 논의가 쭉 이어져 왔고, 그간 우리 지역 내부에서는 이제 전주완주 통합에 관련한 여러 이제 단체장 그리고 도지사까지 해가지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광역 통합,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전주완주라는 기초단체장 간의 통합도 지금 이 광역 통합 논의에 휩쓸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핵폭풍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4명의 유력 후보군 중에 안우영 의원이 지금 완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거든요. 완주, 진안, 무주인데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다가 지난 2월 3일인가 그렇죠. 전격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근데 그 기자회견장에서는 이제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하고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이 같이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꺼져가던 완주 전주 통합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4명의 전북도지사 후보들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결은 좀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24년부터 꾸준히 지금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제기하고 또 완주군에 가서 또 국민들을 만나려고 했다가 그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기면서 무산이 되고 3차례나 그 완주 국민과의 대화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하튼 김관영 지사는 전주 완주 통합이 지금 광역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전북에도 소위 광역통합시는 5조씩 4년 동안 20조 원을 준다고 하는데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서 중추 기초단체를 만들므로써 그 절반이라도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난 KBS 방송 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안우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가지고 지금 완주군 내부에서 완주군 지방의회와 이제 첨예한 이제 대립과 갈등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죠. 본인이 전북도지사에 출마했기 때문에 전주 지역의 그 유권자 수가 지난 민선 8기 기준으로 봤을 때 55만 명이었습니다. 네. 완주군 같은 경우는 7.8만 명이었거든요. 전주 유권자 수가 완주보다 7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안우영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북 유권자들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대구 경북 그다음에 전남 광주 부산 경남은 지금 3개 광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남 광주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지난 4일 날 이미 그 전남 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통합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특별법이 이번 달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경남과 부산 그리고 대구 경북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 전북은 완주 전주 통합이 이제 완주군 의회에 아직 반대 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이제 터덕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안우영 의원의 입장 선회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전북 특별자치도의 특자도라는 성격상 재정 특례나 여러 가지 입법 특례를 보완해서
내재적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재적 발전을 가지고 전주 완주 통합의 필요성을 소구해 왔고요. 정원율 시장은 전주 완주 통합의 수준을 넘어서 익산까지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주시 인구 63만 명, 완주시 인구 10만 명 합치면 73만 명이고 익산이 약 27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합치면은 100만의 어떤 광역급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 논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접근해야 되고 자신이 세 번의 민선 시장을 거쳐오면서 그런 행정 경험을 통해서 전북의 어떤 광역 특례 도시화를 통한 어떤 미래 발전을 추구해낼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 위원장님, 금방 홍 교수님 이제 도지사 후보들 입장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완주군 의회, 완주 군수 여전히 지금 반대 입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완주전 이제 통합시장을 선출해야 될 텐데 만약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되면 이 일정상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좀 보시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월 말 길게 잡아도 3월 달까지는 뭔가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그 통합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두 가지 틀이 있는 거죠. 이제 주민 투표나 이제 지방 의회에서 뭔가 이 통합안을 이제 승인하는 이제 절차인데 지금 주민 투표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주민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거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그 설 때 여기저기 좀 전화를 좀 의원들한테 좀 해봤는데 아니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돌아섰는데 거기 의원들은 어떠냐? 근데 전혀 변화 없다. 네. 이제 이게 지금 당면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그 찬반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좀 일단 드러난 건 압도적으로 어쨌든 유권자들은 반대 입장인데 완주 지역은요? 맞습니다. 이제 완주 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런데 어떤 의원이 찬성이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 국회의원이고 도지사 후보인 안호영 의원이 입장이 전격적으로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진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에 있어서 완주 군민이나 의회의 역할은 변화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외부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통합과 관련한 어떤 인센티브나 메시지를 나왔을 때 이게 어쨌든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동영 장관이 국무회의 때 그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초청해서 얘기했듯이 전북도 좀 이제 어쨌든 논의가 좀 가능하니까 한번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별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지금 오직 관심은 초광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서의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어떤 그 특별한 특별시 이런 개념의 그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출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어렵다는 거고요. 다행히 어쨌든 그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통합 논의가 아까 정원줄 시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건지 지속적으로 전주 완주 틀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될 건지에 대한 변화의 지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3 지방선거 설 연휴 전북 민심은 이러한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역별 후보별 공천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북 정치지형 특성상 2월 3일 본선보다 눈앞으로 다가온 예선이 더 치열하고 사실상 결정적일 텐데요. 이 공천 과정에도 유권자들인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와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겠죠. 무엇보다 내 삶을, 우리 지역을 바꿀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함께해 주신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동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